반갑습니다, 동지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 동네에서는 오늘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습했는데 습하니까 이 시험지 냄새가 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시험 보는 날의 맛이지 하면서 시험지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교시 감독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영어 시간 너무 졸렸어 막 그러더라고요. 사탐 때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반짝하게 잘 보셨나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저랑 함께 하시면서 그거 앞으로 잘 보완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시험지 펴시고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뭔가 준비 자세가 딱 들어가는 첫 번째 문제 있죠. 윤리학의 분류가 1번에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1번 문제. 역시나 윤리학의 분류인데요.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가나 윤리학의 주된 목표, 가나의 제시문 명확하게 짧게, 그렇게 각각의 성격들이 다 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요, 가나 윤리학이 뭔지 한번 판단해 보죠.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인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 그럼 명확합니다. 메타 윤리학이 갖고 있는 과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윤리학은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한다.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한다.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적용해서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실천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하겠다라는 감을 잡는 거 괜찮으셨죠? 좋습니다. 1단계 윤리학의 분류는 잘 잡아봤어요. 그럼 이 내용을 선택지랑 연결을 시켜보죠. 1번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울리진 않네요. 이유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을 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그에 비해서 메타윤리학은요, 가치 판단에 대한 주안점보다는 이렇게 용어의 의미에 대한 분석이나 논리와 추론에 대한 분석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1번 자체와는 메타윤리학의 과제가 잘 어울리진 않는 진술이다 라고 빼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도덕적인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살짝 고마운 게 기술 윤리학의 기술이라는 말이 참 잘 들어가 주죠. 그래서 기술 윤리학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요. 2번 선택지 자체를 보면 이 자체를 기술 윤리학이다 라고 판단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윤리학에 대한 진술로도 맞지 않고 2번 자체는 기술 윤리학에 더 가깝습니다 라고 해주는 것으로서 빼줄 수 있겠네요. 그럼 3번,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의 제시문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한다면 이거 어디입니까? 그죠? 메타윤리학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선택지는 나가 아니라 가에 가까운 진술이겠죠? 그래서 또 빠지겠습니다. 그럼 4번 현실 윤리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해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행위 지침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번 실천 윤리학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나 그 실천 윤리학이 갖고 있는 과제에 대한 우리가 학습한 개념 요소와 매우 통하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진술이겠습니다. 정답 표시하고. 그럼 5번 선택지 한번 보죠. 가와 나를 함께 엮어서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도덕적인 판단을 위한 도덕 원리나 원칙, 그것이 보편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서의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론규범 윤리학, 이론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깝죠. 그래서 가와 나 자체, 특히나 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어서 5번도 빼줄 수가 있었고 4번 정답 맞네, 1번 역시 잘했네 라고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았겠네요. 네,
그래서 1번 해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럼 2번 문제 가볼까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갑과 을의 사상가 혹은 학파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1단계겠죠. 갑은요. 세계의 갈대가 빈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하여야 설 수 있는 것과 같지. 식도, 정신과 물질을 인연하여 생긴다. 이 제시문에서 인연생기라고 하는 핵심적인 개념 도출할 수 있죠. 인연생기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와 나 아닌 존재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자비의 윤리를 도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상호 의존하면서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 어떠한 존재가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존재라거나 혹은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윤리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번은요. 여러분들 잘 풀어낸 것처럼 불교의 입장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불교의 인연생기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론으로부터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 한번 먼저 볼까요? 딱 눈에 걸리는데요.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실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번에서 정확히 맞지 않는 진술을 빼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나와줬네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선택지.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아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유의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내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탐욕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 것, 탐욕을 갖지 말 것. 그래야만 인생의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물질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신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불교관에서 두 가지 다 빼낼 수 있었고요. 을로 한번 가볼게요.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른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옳다, 그르다. 그르다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인간 사회의 제도와 규범적인 혹은 우리들의 경험과 언어와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적으로 사고하고 대립적으로 바라보지만 그 분별과 대립은 사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 사회 눈에서 봤을 때 그래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대립적인 사고들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가지런하게 볼 수 있는 재물의 경지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도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진인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용어가 나왔죠. 그러면 장자를 또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마. 모든 대립을 넘어선 자연에 비추어서 사유하게 되면 만물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인간의 잣대에 근거해서 대립적으로 분별하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도가입니다. 그러면 3번. 너가 그렇게 너 기준으로 그르다, 옳다, 시비, 선악, 미추 자꾸 대립적으로 보는 거 말이지. 너의 중심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일 수 있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의 관점에서 봐. 대립의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맞는데요? 그러면 4번. 이는 실천하기 위해서 사욕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요거 딱 보고 튀어나오는 단어 있으셨습니까? 극기복례, 위인, 그죠? 그래서
4번 선택지는 유교적인 관점의 진술이죠. 만약 선생님 전 을 읽을 때 왜 유교라고 생각했죠? 라고 실수했다면 4번이 매력적이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을을 정확히 전 도가라고 판단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에서 4번을 빼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유교와 도가 사이에 제시문 읽는 것에서부터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요걸 좀 바로 잡아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5번 선택지 갈게요. 갑과 을을 함께 엮어서 내세를 위해서 현세에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 현세에서 악업 혹은 선업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죠. 그것이 윤회의 설명이고 그런 점에서 지향점을 보자면 현세에서 선업을 쌓아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문구로 이 문장을 본다면 갑번에는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지만 특히나 을의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빼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선택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중에서 동양 사상이 들어왔는데 불교와 도가의 구도이되 선택지 안에 유교까지 들어간 셈이니 유불도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자. 3번 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점이네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직진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기분부터 탄탄하게 닦으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잘 맞추셨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설명을 한번 덧붙이면서 보완을 한번 해보실까요? 제시문 아주 깔끔 명쾌합니다.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이 사상가 딱 보자마자 칸트 선생님이다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맥심, 준칙,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것이 도덕 법칙으로서 확보될 수 있으려면 보편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칸트의 입장에서 사례를 보면요. 사장 A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돈을 빌리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가 날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직원도 실직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사장 A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네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거짓 약속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죠. 상황 자체가 정리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급히 돈이 필요해. 근데 내가 이 돈을 빌린다고 해도 갚지는 못할 것 같아. 그치만 친구야, 내가 돈을 갚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 돈을 빌려줄래?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꼭 갚을게. 최대한 빨리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라고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내 볼까? 라고 고민에 빠진 A씨에게 칸트는 무엇이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거죠. 칸트는 의무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동기, 의무의식, 선의지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향성의 문제라거나 혹은 어떤 행위의 결과 자체를 중시한다거나 혹은 쾌락, 이익, 행복 등을 중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1번 선택지에서 정직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따르는 보상. 2번 선택지, 직원의 처지를 보고 느끼는 동정심. 3번 선택지, 당신의 고통보다는 친구의 고통이 크게 되지 않도록 고통의 문제. 혹은 당신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은 각각 내가 결정해서 행위한 그 행위의 결과 혹은 경향성의 문제, 결과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칸트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 2, 3, 4번은 모조리
빼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보니까 만약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한다면 약속이라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 약속을 시도해 본다면 해서 이렇게 보편화를 시켜보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행위가 달성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생각했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구나. 이건 옳지 않은 행위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라 라고 하는 점에서 5번인 건데요. 여기부터 또 다른 버전의 설명이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 얘기 했었죠. 칸트에게서 의무를 이야기할 때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완전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의무인 것이고요. 불완전한 의무의 경우에는 예외 허용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의무에 관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나 거짓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의무에 들어갔습니다. 불완전한 의무에는 타인을 돕는 것이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같은 것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완전한 의무에 이 거짓 약속의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이 거짓 약속의 문제와 살인자로부터 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의 예를 들어서 이때조차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증을 하면서 칸트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의무의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의무의 문제, 그리고 인류 일반의 권리에 대한 위반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들면서 거짓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해 버리는 행위가 되거나, 인류 사회, 우리 사회의 계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 이 보편 타당성을 검증해 봤을 때 확보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5번이 가장 적절한 조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건요. 이렇게 시도가 돼서 5번을 정답으로 빼낼 수 있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반사적으로 쉬웠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음에 전공법으로 이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게 된다면 어떨까 싶어서 요거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보완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쉽게 풀었더라도 저의 설명을 함께 하시면서 보완하시기를, 그래서 다음에는 더 탄탄하게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라요. 4번 문제 갈게요. 다음에 가상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려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의 대답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네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고통인데요. 감각을 상실하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죽게 된다면 모든 감각 능력을 상실해요. 따라서 라고. 기억에 들어가는 부분을 찾는 건데요. 이 문항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이한 동지님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 설명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 사상가는 가상대화에서의 사상가를 한번 유추해 보자면 에피쿠로스이겠죠.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함께하지 않고 죽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니 죽음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의 입장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원자의 해체로서 감각기관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각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죠. 그 부분을 기억에다가 제가 만약에 요거를 학생들한테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면 잘 맞히는 학생들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에피쿠로스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여기 들어간 내용이. 봅시다. 뜯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결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1번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거기에다가 감각 능력이 없으므로 라는 이유는 맞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틀렸어요. 그럼 2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맞겠지만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언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고통을 겪지 않아요. 않는데 겪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억에 들어가기엔 적절하지 않죠. 3번.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 요소가 다 틀렸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고 두 부분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 4, 5번 중에 찾아가야 되겠죠. 죽음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죠. 이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쵸? 이게 정답이죠. 그럼 5번. 죽은 후에 쾌락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땡.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쾌락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뒷부분은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명쾌한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 요소들을 잘 판단해 보면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고, 에피쿠로스가 이러한 류의 4번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 죽음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런 논의보다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명료한 사고로 허황된 욕심이나 욕구를 절제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몸에는 고통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그 상태를 한번 마음껏 누려보도록 하세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허황된 욕구 때문에 진정한 행복의 상태에 잘 못 가더라고요. 그 허황된 욕구나 혹은 쓸데없는 불안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라는 조언인 거죠.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서 4번 득점해 주시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잘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동서양의 생사관이 항상 나오는데 이번 4번 문항은 이런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5번 문항 가볼게요. 토론의 핵심 쟁점이에요. 3점이고요. 의외로 시간 많이 걸리는 문항인 거 아시죠? 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갑부터 읽어가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 나왔습니다. 사랑, 인격 존중. 그때 도덕적으로 정당화. 이때 인격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의리 받으면서 사랑, 상호 인격 존중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성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갑번의 경우에는 제목을 붙여보자면 자유주의거나 혹은 온건한 자유주의 정도가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을의 경우에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다가 정리가 되고요.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게 느껴지네요. 갑번 가보죠. 다시. 성관계는 그와 같은 책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낳지 않는 관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한 결혼하지 않아도 그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이거네요. 결혼, 혼인, 부부관계에서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겠어요. 그랬더니 을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사회 안정성이 위협받아요.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안정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포인트는 요거겠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선택지부터 보면 자발적이지 않은 성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두 사람 다 부정에 대답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고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다 부정할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옳고 그름,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인 거냐인 거죠. 둘 다 예스겠죠. 왜? 갑과 을이 각각 어떠한 조건을 갖췄을 때 도덕적으로 정당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세 번째, 결혼이 반드시 요구되느냐라는 이 부분이요. 그러면 갑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을의 경우에는 결혼한 상태에서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습니다. 그럼 4번, 자율성과 사랑은 성관계가 정당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까? 라고 했는데 갑번에 했던 처음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1번이 그대로 받았었던 두 사람 다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 둘 다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토론의 핵심 쟁점은 3번. 성과 사랑의 윤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배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갑번을 보니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인간의 배아는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예요. 따라서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배아복제는 유용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어. 반면 을, 잠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서로 다르다. 신체 기관이 형성되지 않은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전혀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배아복제는 인류에게 의료적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다라고 말하네요. 그럼 1번, 기억번. 인간 배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가 달라지냐? 요거 혹시 조금 고민했나요? 이 부분을 두고 판단하면 돼요.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아 때부터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배아 이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배아 때부터 가져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일단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2번 빼주고 니은번 을.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을의 두 번째 문장 도덕적 지위를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유추가 가능하죠. 디귿번 을. 인간 배아를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단이다라고 한 것은 이 1번의 세 번째 줄. 의료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걸 금지하는 것은 손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추가 가능하죠. 니은 디귿. 리을번. 배아복제 여부는 공리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공리적인 관점이라고 했을 때 1번의 경우에는 의료적인 혜택의 측면에서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겠지만 갑번의 경우에는 유용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갑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선택지, 니은 디귿 나와 있는 요 3번 선택지가 되겠죠. 오케이. 자, 요렇게 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럼 7번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있는 이 관리가 부임할 때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술이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부모님이 노쇠하고 집안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진실로 딱한 일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목민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저 제시문하고 선택지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 보여드려도 되죠. 지금 이 문장은요. 2번 선택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목민간의 관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다가 틀린 진술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줄. 천지의 공적 이치로 보면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목민간에 임명돼서 부임지에 갈 때는 부유하더라도 검소한 차림이어야 한다. 라고 한 이 부분은 3번 선택지.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있더라도 목민간은 소비를 절제해야 된다가 맞는 진술임을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 오케이. 그럼 관청의 재물이나 자산이 여유롭다고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검소함을 지녀야 된다라고 한 것은 이 부분은 1번 선택지. 목민간은 가나라는 관청의 재물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진술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에서 정답이 나왔어요.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에요. 그러면 4번, 5번 보면서 판단 근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목민간의 올바른 태도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공적인 일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 선공 후사가 되는 거, 멸사 본공이 되는 거, 이것들이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민간의 청렴의 자세와 맞닿아 있죠. 오케이. 그럼 5번. 목민간은 관할 지역의 학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 고을의 선비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서 한 술의 책을 가져가는 것은 청렴한 관리의 자세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목민간의 자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청렴이나 이런 검소함,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정답 2번 잘 해결하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8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제시문을 읽으면서 사상가가 이름이 팍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학파인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신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보기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시작할 때 여러 소리가 합해졌다가 각각의 소리가 풀려 나오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또 음이 분명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완성이 됩니다. 음악이라는 게 요런 맛이 있죠. 이렇듯 음악은 여러 소리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배워둘만 하다. 시가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는 사람들의 일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며 음악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시킨다. 반가워라. 흥어시, 입어예, 성어아. 이건 우리가 수업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악, 예법과 음악을 강조하는 유교의 입장 혹은 우리가 공 선생님의 입장, 공자의 입장으로 분명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판단 가능하시다면 더 좋겠고 공자까지 해서 포인트는 이 조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교 혹은 공자에게서의 예술이나 음악에 대한 입장을 판단해 보죠. 음악은 개인의 도덕적인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꼭 하나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니은을 보니까 예의와 무관하게 어이구야 정답과 무관해졌습니다. 예의와 무관하면 안 되고 사람들의 예를 살려줄 수 있어요. 예와 합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미적인 가치만을 담아야 된다. 역시 안 되죠. 그 순간 니은 들어간 거 자신 있다면 빼주면 2번과 5번이 남아요. 디귿번.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야 된다. 제시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선택지 쪽에 들어가 있죠. 리을 1번. 음악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득 여부에 따라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아니죠. 경제적인 이득 여부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도덕, 예의에 합을된 조화를 이루면서 인격 완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 질서에도 연관이 될 거고. 그래서 중요한 판단 여부로 경제적 이득을 이야기하는 것을 빼줘야 되겠습니다. 리을도 빼주시면 정답은 내가 푼 2번이 맞구나 라고 판단 잘 하셨죠? 오케이. 요렇게 예술과 윤리 한 문제 나왔네요. 잘 해결했습니다. 이제 9번 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비슷한 단원들에서 이렇게 문항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고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왔습니다. 한 텀 끊는 것이 이제 9번, 10번이 9번, 10번, 11번까지 12번까지 좀 하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반짝하셨어야 될 텐데 3점은 아니지만 이거 직감적으로 중요한 단원인 거 딱 아시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분배적 정의이겠죠. 분배적 정의에서 갑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니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나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다라고 할 수 없다. 자연적인 사실로 보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적 사실로 본다. 다만 이것은 단지 안 그래도 그 얘기 해주시네요. 자연적 사실에 불과한데 문제는 정의 여부가 문제되는 건 뭐냐? 우리의 사회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인 거다. 그래서 이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의라고 하는 덕목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차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번 선택지에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됐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 이름을 안 적어드렸습니다. 롤스 선생님, 우리 다 알죠? 너무 잘 알죠? 네. 그럼 1번.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인 주제로 취급한다. 하지만 소유 권리론 나왔습니다. 이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소유권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정형적인 분배 원리 안 되고 비정형적인 원리가 돼야 돼. 그러려면 과거의 행위가 그것에 응당한 소유권을 창출해줘 라고 보는 역사성의 원리, 요걸 이야기하는 노직의 입장인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기역, 갑,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에 도덕적인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갑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적인 운 혹은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운의 우연성, 천부적인 재능의 문제는 자연적인 사실인 거죠. 자연적인 사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불평등이 결정되는 것, 그 분배가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조정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운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연적 운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 원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 제1원칙, 이 원칙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롤스에게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제시문의 이 내용과 기억의 이 문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유 있는 세트인 거죠. 그럼 니은번.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도 허용될 수 있다. 네.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는 게 바로 차등의 원칙 아닙니까? 이거 지금 선택지끼리도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 준다면, 물론 그것이 배타적으로 최소 수혜자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 호혜성의 원칙,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된다면,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 합의가 된다면 천부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소득의 격차, 그 경제적인 결과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허용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선택지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번.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역시나 부의 불평등 문제 나왔네요. 노직에게서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죠. 하지만 이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정형적인 분배 원리가 아니라 비정형적이고 이 역사적 원리를 따랐을 때 그 과거의 행위가 응분의 소유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취득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당했는지의 문제, 이 정당성을 확보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리에 따랐다면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노직에게서 맞죠. 그러면 리을번.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갑을 모두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 정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죠. 갑의 경우에는 차등의 원칙을 만족해 준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정당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을의 경우에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운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지 않죠. 정당한 나의 자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을번 틀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을이 들어간 것 중에서 고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 니은에다가 디귿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이 관건이 되었을 텐데 디귿까지 들어가는 4번이 정답입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분배적 정의. 요렇게 나왔네요. 그럼 10번 갈게요.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완성합니다.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교정적 정의는 항상 요 세트죠. 우리 훈련 많이 했어요. 그러면 가불병 사상가가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처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니까 악이야. 하지만 처벌이 더 큰 악을 제거한다면 양적 공리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돼야 돼. 이렇게까지 줬다면 굉장히 고마운데요. 고통은 악인 건데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고 고통은 악인 것과 같은 이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기본적인 입장에 있지만 여기에서 공리의 원리를 만족시켜준다면, 특히나 양적 공리를 얘기한다면 벤담의 입장이 명확하죠. 그래서 갑의 벤담 이렇게 써놓고 좀 지저분하더라도 왔다 갔다 할게요. 1번,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허용 노노. 그럼 베카리아 맞죠? 오케이. 그럼 병번은 교정적 정의에서 2분이 안 나오는 문제는 잘 없죠. 칸트 선생님이겠네요. 근데 이렇게 지레짐작하기 없게요. 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선택지로도 잘 나왔었던 그 문장입니다. 응보주의의 동등성의 원리 이야기하는 칸트 선생님. 오케이. 제시문이 짧고 명확하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선택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번 A. 벤담이 베카리아에게 형벌을 통해서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문제 푸는 방법 아시죠? 뭐뭐해야 함 혹은 간과한다 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맞는지 혹은 비판을 받는 사람이 그 비판을 받을 이유가 되는지, 즉 간과하는지 강조하는지 이걸 판단해 보면 되는데요. 1번 선택지에서는 벤담의 입장에서 형벌을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즉 특수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 두 가지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 국한되어야 함이라고 벤담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벤담의 입장에서 나갈 비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벤담의 입장이 아니므로 X라고 하겠습니다. 2번 B. 베카리아가 벤담에게 주는데요.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정해야 함. 베카리아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적 파급 효과, 사회적인 영향력, 그 결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가를 고려해야 될 테니까 그것을 벤담이 간과할까요? 벤담 역시 간과하지 않고 고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벤담이 간과할 입장이 아니므로 2번도 빼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3번 갑니다. C와 E예요. 칸트에게서 두 사람에게 나가는 비판인데요.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줄 수 없음. 그런데 베카리아와 벤담은 그걸 간과함. 오, 맞아요. 자, 왜요? 칸트에게서는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명령입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인 선이 촉진되거나 혹은 그 범죄자의 무엇인가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절대 형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벤담과 베카리아는 기본적으로 공리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해보고 있죠.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3번이 적절합니다. 그럼 4번 D입니다. 베카리아가 칸트에게 사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포인상을 주어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 근데 칸트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논의에서 훅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지속적인 공포인상 주는 거, 범죄 예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공리의 원칙에 거기에다가 강도보다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베카리아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진술이죠. 근데 딱 첫판 사형.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사형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혹은 사형이 지속적으로 공포인상을 주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칸트는 그걸 강가고 있다라고 비판할 입장이 되지 않겠죠. 그의 기본 입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카리아의 사형의 입장에 대한 기본 전제로 맞지 않기 때문에 4번을 빼줄 수 있겠죠. 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높은 강도는 있지만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신우역형이 아닌 한 이러한 문장에서 그 베카리아 입장을 잘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지 않다라고 빼줄 수 있죠. 오케이. 5번 갑니다. F. 이렇게 가네요.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F는 요렇게입니다. 네. 벤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은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님이라는 것 자체가 벤담, 갑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F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빼주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아, 이거 학교 수업할 때도 하나하나 설명할 때 시간이 꽤 걸려요. 이걸 그렇다고 한번 신속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득점하기. 오케이. 11번 가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이라고 하는 문항 형식이 나왔는데 갑과 을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부정이 나오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요거를 혹시 문제를 좀 풀어봤다라고 한다면 반대급부로 두 사람 다 긍정의 대답을 하는 선택지라면 정답지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가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짚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갑과 을이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둘 다 자연 상태에서의 계약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계약론자겠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경쟁, 불신, 공명심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 이러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사회적인 동의로 절대 권력을 수립해. 자, 좋은 조합입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야. 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커먼웰스를 수립하는 거야. 누구? 그렇죠. 홉스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인격체를 설립하고 그 절대 권력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은 정리가 됐고, 1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그런데 그 입법부가 자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면 시민들은 신탁 철회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그쵸, 로크의 입장입니다. 그럼 홉스와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인 건데요.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사람 다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걸 착안해 보니 두 사람 다 계약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디귿과 리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는 계약의 토대를 두냐. 여기에 누가 부정을 할까요? 그쵸, 두 사람 다 긍정이에요. 즉, 이 단원 자체가 국가 권위의 정당성 근거를 이야기하는 단원이거든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시민들의 계약에 있다. 계약과 동의에 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니 두 사람에게서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이나 자연 상태에 대한 내용부터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계약에서 찾는 건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리을번,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 발휘할 수 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이야기하되 그 계약 성립 가능한 것이 인간들의 이성 능력에 토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두 사람 다 긍정입니다. 그렇다면 디귿이 들어가는 것, 리을이 들어가는 거는 정확히 빠지죠.
그 순간 정답이 쏙 튀어나와가지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번, 공권력이 형성된 이후에 자연권의 보호는 개인만의 책임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권력이 형성됐어요. 갑의 커먼웰스, 절대 권력. 을의 경우에 입법부와 같은 이런 공권력이 형성됐어요. 그렇다면 자연권의 보호요. 갑이 이야기하는 이 자연권, 또 을이 이야기하는 요 자연권이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겠죠. 여기에 절대 권력이 있고 요 정부가 구성되었으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둘 다 X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하죠. 그럼 니은번. 정부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정부 해체 근거가 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크의 경우 이 재산권의 문제를 자연권으로 봐요. 그래서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이 침해되게 됐을 때 자연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해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로크의 입장이에요. 이 아이디어가 미국 독립혁명이나 미국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소유권 문제까지 가서. 그래서 어쨌든 이 니은번에 대해서 로크는 정확하게 해체 근거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홉스의 경우에는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정부가 해체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 커먼웰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해체 근거가 되느냐에 대해서 홉스에게서는 X라고 대답을 할 테고 정답은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적어도 부정을 한다면 기억, 니은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국가 권위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나 계약론자의 갑을의 조합 혹은 동양 사상과 계약론의 조합 같은 것들이 등장하긴 했어요. 너무 어렵진 않게. 근데 이번에 계약론에 관련돼서 두 계약론 사상가들이 들어왔죠. 작년 6월 모평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로크가 들어갔을 때도 학생들이 꽤나 어려워했거든요. 이번에는 홉스와 로크 두 사람의 조합이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 것 같은데 문항의 구성에 정교함, 지글 리을을 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샅샅이 살펴보면 그래도 3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론에 관련돼서 좀 더 꼼꼼히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1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가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롤스, 싱어, 소로 정도가 지금 출제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롤스와 싱어의 구도이죠. 아니면 롤스 단독 구도. 갑을 보니 시민불복종을 결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 이게 있어요. 이걸 저울질 해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싱어입니다. 물론 작년 문제에 근거해보고 롤스에게서의 그 저서의 근거에서 보자면 롤스에게서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판단을 이야기하긴 해요. 그래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싱어야! 라고 직진을 하지는 말고 이 전체적인 조합상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악의 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법행위가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 존중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거야. 이 둘 중에 그래도 시민불복종 한다면 우리에게 꼭 이익이 되는 게 어떤 걸까라는 판단해보는 그 싱어의 입장 알 수 있고요. 을 갑니다.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기에 평등한 자유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 예, 제한사항이 있죠. 롤스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제시문에서 누구인지 아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이제 선택지죠. 기억범. 시민불복종은 불법행위예요. 이건 기본 입장이에요.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고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 이 민주주의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 사회에서의 큰 악을 막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법치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니 위법행위인데 무슨 법치를 존중하는 거야. 이거 너무 역설적인데 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법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위법행위를 해서 그 악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 들어가야죠. 니은번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라고 했어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을번 한번 째려봅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하게 위반했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의 현저한 위반이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시문에서 이걸 보여줬다는 건 종교의 자유라는 게 이거랑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죠? 평등한 자유로서 롤스가 제안하고 있는 거에 이 종교의 자유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가 혹시나 버벅거릴까 봐 메모를 해야 하는데요. 정치적 자유 해서 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 공직을 가질 자유에 대해서는 21학년도 9월 7번 문제 나왔어요. 언론과 결사, 양심과 사상, 또 심리적인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 그래서 인신의 온전성에서 천부적인 재능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인신이라고만 쓸게요. 작년 6월 7번에 나왔어요. 또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됐어요.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가 대표적이다라고 롤스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건 요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나온 거죠. 평등한 자유 원칙 중에서 제가 지금 종교의 자유라고는 말 안 했어요. 유추가 필요한 거죠. 뭐로부터 유추해야 될까요? 양심과 사상의 자유. 네, 이 사상의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를 유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들어가고 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 평등한 자유에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건,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1원칙을 위반한 것이겠죠.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니은번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디귿번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롤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요. 간접적인 불복종과 직접적인 불복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 개념이나 용어를 외우고 있거나 하지 않더라도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심각하게 부정의한 그 법만 위반해야 되냐? 아니면 그 법의 부정의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표현해도 되겠는가? 호소해도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한 후자의 부분. 부정의한 그 법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법을 어기는 방법도 허용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한 그 법 자체를 어긴다면 직접적인 불복종이 되겠고 부정의한 그 법 자체 말고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호소하는 것이라면 간접적인 불복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롤스가 예시를 들고 있는 것 중에 반역죄라는 게 있어요. 반역죄에 대해서 가혹한 형벌이 부과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불이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이 반역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불복종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매우 심각하게 불이한 그 법이 지금 반역죄예요. 그러면 그 반역죄를 어기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만약에 내가 불복종의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무거운 법을 어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내가 처벌 감수니까 형벌을 받게 됐을 때 굉장히 가혹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역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반역죄 자체를 위법하는 행위를 통해 그러한 것을 그 심각한 그 형벌을 감수하고 직접적으로 불복종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지 않고 그 문제가 되는 반역죄 외에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그 법의 심각한 불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법이 국제관계에서나 아니면 어떠한 나라의 일정한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러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꼭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영향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이러한 것을 노려보는 것, 불복종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저런 예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 지급번의 문장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맞는 진술인 걸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잘 이해하시고 보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리을번.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이더라도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통의 정의감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정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거나 혹은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단시켜야 되는 악이 너무나 큰 경우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번은 기본적으로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기역 니은이냐 기역 니은 디귿이냐 1번과 4번 중에 고민했겠죠. 그럼 지금 이 디귿번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디귿번에서 가장 오랜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이 디귿번이 가장 중요하고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개념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보완하시고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3번 가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유한계급 얘기 나왔으니까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의 내용일 거고, 최근에 문항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시문의 입장과 그의 선택지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의 유한계급론에 대한 개념적인 요소들 잘 알고 있으니까 제시문과 선택지 연결시키면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산업사회에서 유한계급은 사회적 명성의 측면에서 사회구조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사회평가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사회구조의 가장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각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바로 위 계층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에 가까워지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여. 따라서 어떤 계급도, 즉 아무리 빈곤한 계급이라도 관례적인 과시적 소비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 1번 선택지, 과시적 소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계층은 없다. 그렇죠.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과시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 왜 하냐?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 그 과시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네요. 그렇다면 2번 선택지, 빈곤한 계층의 소비 행위는 사회적 명성과 관계없겠냐? 아니요. 이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럼 정답 나왔고요. 3번, 산업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부를 필요로 하냐? 결론적으로는 명성, 과시적 소비, 부가 있어야 된다. 딱딱 나오죠? 맞는 얘기. 4번 선택지, 유한 계급에게 과시적 소비는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이야. 모두에게 명성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죠. 중복되는 핵심적 내용이었고요. 사회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은 유한 계급에 의해서 주도되느냐.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한 계급에게서 시작한 것이 다음 계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맞는 진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적절하게 판단이 됩니다. 잘 푸셨습니다. 유한계급론에 관한 것도 다음에도 좀 보완하면서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네요. 14번 가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자, 이 윤리적 문제에 무엇을 말하는지 보니까 인공지능 개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제시문과 선택지 연결시키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효율성이 높은 인공지능 개발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인공지능이 행하는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요, 제가 수업하면서 요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당시에 개발되었다가 이런 혐오나 차별 발언을 하는 그 챗봇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이 폐지되었었던 그 사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이걸 보니까 딱 그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자, AI가 개발이 됐는데 그 인공지능이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마구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건데요. 여기서 중간 점검하면요. 용인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용인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자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 윤리적인 문제를 용인할 수 없으니 어떻게 풀어갈까?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관용하자. 이 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줄.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의 비윤리성에 기인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인간이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나왔네요. 3번 선택지 보실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검증을 거친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해야 한다. 즉, 적절한 여과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제공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적절한 해결 방안 3번이겠는데요? 그럼 화면 넘기기 전에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개발이 필요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이 문제 포인트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인데 첫 번째 줄에서처럼 효율성이 높은 인공지능 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이런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처리 속도 높이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 비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X, 3번이 정답. 그럼 4번, 5번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가보겠습니다. 4번, 인간보다 뛰어난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한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요.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윤리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여과 과정을 거쳐서 그 데이터를 입력해주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맞지 않고요. 5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일상 언어를 인공지능에 그대로 입력하자. 아닌 거 아시겠죠? 바로 이번 볼게요. 주목할 건 그것의 비윤리적인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에 근거한다는 건데 이 언어들은 인공지능에게는 숫자로 변환되는 전산 언어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챗봇이 인간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학습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 언어들이 갖고 있는 혐오 발언이나 차별 발언 같은 비윤리적인 요 특성을 그 챗봇이 그대로 학습한 거란 말이에요. 걔한테는 그냥 숫자이겠지만 그걸 학습했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다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 언어를 그대로 인공지능에 입력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걸 여과하는 과정이 정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도 맞지 않고 정답 3번이다. 깔끔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15번 갑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탐구합니다.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이렇게 순서대로 맞춥니다. 해외 원조 얘기죠. 갑번은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자유주의 사회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들,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 사회가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줘야 해. 롤스에게서 핵심적인 부분 딱 들어갔죠? 그럼 1번, 풍요로운 사회 부유한 사람들.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자.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거 인류의 의무야. 공리주의적 관점에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러면 싱어인 것이 탁 정리가 되죠. 좋습니다. 깔끔하게 갑번, 롤스, 1번, 싱어인 거 제시문에 정리가 잘 되었고 기억번 A부터 볼게요.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지 증진 아니고 정치 체제 개선이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치 체제 개선이어야 된다. 롤스에게서는 동그라미. 싱어에게서는 정치 체제 개선이 원조의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하는데 얘와 아니오의 구도가 기역번에서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그럼 기역번이라도 들어가야죠. 니은번 갑니다. B. 롤스에게만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인가?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롤스에게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 원조 목표를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은 빼준다. 오케이. 그럼 디귿번. 원조 대상 국가에게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원조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정치, 문화적인 전통에 결핍된 사회에게 이렇게 인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도움을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해한다라고 하면 X인 거예요. 롤스에게서. 그래서 디귿번도 X. 그래서 사실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선택지에서 해외 원조에서 롤스 부분은 정말 정확히 잘 공부해두라 라는 사인이에요. 그것도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변형돼서 실려있죠. 그런 요소들에서 해외 원조, 롤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학습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 싱어의 개소로 가서 원조를 통해서 방지할 해악보다 더 큰 희생이 발생되게 된다면 원조 중단될 수 있냐? 중단될 수 있죠. 심지어 우리 비용 대비 혜택 분석 이야기하면서 원조를 통해서 그 원조를 받는 사람이 생활이 개선되고 복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원조에 들어가는 더 큰 희생이 발생되게 된다면 비용 대비 혜택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리을번, 니은, 디귿 정확하게 빼줬다면 기억하고 리을만 남아있는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거예요. 네, 중요한 해외 원조 문항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했고요.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어요. 정보기술의 발달에 대한 쭉 이야기인데요. 아까 AI 부분을 보면 과학기술에 관련된 그 단원의 문항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항으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되느냐인 건데 텍스트가 꽤 긴 편이죠. 정확히 판단해서 볼 수 있겠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 맞는 진술이에요. 판단해 볼게요. 첫 번째 줄.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선물로 안겨줬어.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감시하는 판옵티콘 사회를 우려하고 있어.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은 인간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이야.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듯이 시민들도 정보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을 감시할 수 있어. 또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해방돼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의 힘도 증가할 수가 있어. 이처럼 사이버 공간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지. 전자민주주의의 꽃은 활짝 필 거야. 이러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민주적인 토론 문화가 뒷받침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보고 있네요. 정부의 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면서 전자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려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과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1번 선택지.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네. 정치의식과 민주적인 토론 문화 등과 같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보기술의 발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제시문, 이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세 번째,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정치 참여 폭을 넓혀준다. 역시나 이 내용이
아크로폴리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치의 참여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뒷받침해주죠. 4번, 정보기술은 정부와 시민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시민들은 정보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을 감시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5번 선택지.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서 법치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냐? 아니죠. 왜냐면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디지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라고 낙관하는데 아니 인간 기술이 만든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이야 라고 말했어요.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인데 어떻게 법치로부터 벗어난 곳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16번 와서 꽤 긴 텍스트 읽으면서 마지막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느라고 마음이 조금 조급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보 윤리에 관련돼서 이런 류의 문항이 지금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패턴인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17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발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사상가? 누굴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이 제시문이 혹여 수험생들에게 낯선 효과를 줄 수 있을지라도 이 제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나 결론 혹은 지향점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다. 이 문화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다른 발문들에 비해서 그 중요한 정보가 하나 들어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보를 고맙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네, 그 소재네 라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특정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긴장하지 말고 정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이 파트를 잡고 갑니다. 이상적인 사회가 당장 가능할 것이다 라는 가정은 합리적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열린 사회. 열린 사회와 대조되는 닫힌 사회를 이야기하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이야기하는 포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상가를 특정 짓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보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 설명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정답으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두 번째, 인간 이성의 한계. 이것도 중요해요. 포퍼는 인간 이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관용을 요청한다. 하지만 우리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소멸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7번의 사상가, 이 두 가지의 내용, 점진적인 개선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관용적인 태도, 하지만 불관용해야 되는 무제한의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잡아봤을 때 기억번, 모든 문화는 고유성을 지니기에 용인되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제시문에 보니 무제한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용인해야 되느냐, 모든 문화를 용인해야 되느냐, 아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번이 빠져야 되겠구나 판단하고, 니은번, 자기 문화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의 한계도 인정하고 관용을 요청하고 또 이 사회 점진적인 개선을 생각하면서 만약 내 문화에 대한 비판 요소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열린 태도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디귿번, 불관용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죠.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디귿 선택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리을번,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을 보니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께까지 무제한 관용을 베푸는 거, 그것은 관용적인 것도 파멸하게 되고 관용도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기준은 존재하고 있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빼줄 수 있겠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들어간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제가 오늘 총평하면서 새로운 사상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도 언급을 잠깐 했어요. 근데 이 문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상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이지만 그 사상가를 특정지지 않더라도 제시문과 발문이 주는 정보를 통해서 선택지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준 문제다. 그걸 알 수가 있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포퍼에 이성의 오류 가능성 인정하는 것, 반증 가능성의 원리, 점진적인 사회 강화, 공학, 그리고 열린 사회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부분들인데 꼭 이런 것까지 알지 않더라도 정답 3번 잘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18번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기억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의사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어떤 주장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논증적인 대화인 기억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공론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담론윤리죠. 그 하버마스에게서 담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의 과제예요. 하버마스 할 때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담화 상황의 규칙 문제, 그리고 보편화 원리, U 원리, 원칙, 그다음에 실천적인 담론 원칙, D 원칙, 요것에 관련된 선택지들이 그래도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1번부터 판단해 보면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이더라도 자유롭게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2번 개인적인 선호나 욕구는 최대한 숨기고 발언해야 한다가 아니라 개인적 선호나 욕구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X라고 판단하는 것도 명확하고요. 세 번째, 참여자 다수의 동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회의의 기출에서도 보여줬었지만 또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참여자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이 담론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든요. 구성원 모두. 그래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요건이기 때문에 빼줄 수가 있죠. 4번. 합의에 이른 주장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역시 맞지 않는 진술인 게 명확합니다. 왜?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것에 대해서 재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버마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5번. 발언 기회는 합리적인 논증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부여되지 않고 모두에게 그 발언 기회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5번이 적절한 것으로서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잘 풀어보았고요. 19번 가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부터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윤리 왜 안 나오나 했는데 19번에 들어가 있네요. 갑번. 어떤 존재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그 존재들의 이익을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면 이익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유일한 경계가 된다라는 건 싱어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간만의 입장은 싱어만의 입장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1번,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건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거야. 칸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럼 평범, 대주윤리.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면 레오폴드의 입장이죠. 그럼 갑을병의 입장에다가 갑과 병만의 입장은 싱어와 레오폴드만의 입장으로 판단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기억번 A.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면 이 세사상가의 조합 중에서 누가 긍정할까요? 그쵸? 싱어가 긍정하겠죠. 그러면 싱어만 긍정할까요? 네, 싱어만 긍정하는 입장 맞겠죠. 칸트와 레오폴드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동물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번 만든 것으로서 넣고, 니은번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 우리가 항상 강조했었지만 도덕적 지위 문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 도덕적 지위 문제를 판단할 때 자, 이렇게 지울게요. 을만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칸트만의 입장. 칸트의 입장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뿐입니다. 왜요?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 안 갖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그 요건이 이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칸트의 입장에서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칸트의 입장 맞습니다. 그러면 칸트만의 입장인가요? 그렇진 않죠. 싱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싱어의 경우에는 모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동물들 중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들에게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익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동물군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동물군들 중에 이 감흥 능력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익 관심이 그래서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쾌고 감수 능력이 정확히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동물에 대해서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싱어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니은 선택지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싱어도 예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을만의 입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빼주는 거죠. 그럼 디귿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 라고 레오폴드만 맞죠. 싱어와 칸트의 경우에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거나 인간이거나 해서 기본적으로 생명을 지닌 존재여야 해요. 근데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죠. 레오폴드 맞죠? 그래서 디귿번 들어가고요. 리을번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서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라고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갑, 싱어의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을 중요하게 보겠지만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생명 전체의 이 전체의 조화, 균형 이것을 보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를 도덕적 지위의 결정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리을도 빠지고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들어가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20번 갈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골라봐라. 가는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의 대외 정책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데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국익 추구로 인해서 국제 분쟁 발생한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예방 또는 억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야, 요 정도 얘기했으면 명확한 단서 다 줬죠? 가의 입장은 여기다 써야죠.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국제관계를 보는 입장과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혹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나는 국제사회 부정에는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국제기구, 국제적인 규범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평화는 국가 간의 이상적인 대화, 협력, 국제기구 등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렇다면 가에 비해서 나가 국제법을 통한 평화 실현의 회의적인 정도, 국제법을 통한 평화 실현의 회의적이에요.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 비해서 나는 그 부정적인 정도가 낮겠죠. 왜냐하면 긍정적이니까.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긍정적인 거니까 회의적인 정도는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 Y, 분쟁의 원인을 상대에 대한 오해에서 찾는 정도.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상대국에 대한 오해나 무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에 비해서 강조합니다. Y, 높음, G, 다른 국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이 힘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가 높아요. 따라서 나는 낮습니다. G축, 낮은 걸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네, 리을번이 정답이네요. 4번 선택지에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관계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전체 문제 풀어봤습니다. 20문제. 잘 풀었느냐, 몇 점을 맞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총평에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가 냉정하게 파악해서 잘 보완해서 앞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건강하게 약속해요.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